자, 우리 구강 시작하겠습니다. 56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문법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이크 잘 꼽았어요. 잘 꼽았고요. 자,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시죠.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높임법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게 높임법 범주여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높임법이 이제 맞게 쓰였냐 적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 언어 예절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높임법의 종류에 따라서 높이는 대상 같은 거 물어보면 이게 문법 문제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장의 문법 요소 중에서 종결 표현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 문장 종류 구분하는 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보세요. 나 공부한다. 문장 종류 뭐예요? 평소문. 공부하니? 의문문. 공부해라. 명령문. 그죠? 그다음에 공부하자. 청유문. 그죠? 너 공부하는구나. 감탄문.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안 나오겠죠. 다만 이제 이번에 의문문의 종류 구별하는 것은요,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일정한 설명을 대답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어 자체가 물음 의미를 갖는 것들을 의문사나 물음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넣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대답으로 요구하는 거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만 하면 되는 의문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그러면 있으면 응, 없으면 아니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사 의문문, 다른 말로 반어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강조할 때 많이 쓰죠. 이를테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빨리 공부하지 못하겠니?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빨리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 서리법이라고 하죠.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우리 핵심어법 끝나면 바로 문학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씀 나온 김에 핵심 문학 할 때는요. 고전시가 중심으로 정리할 거예요. 현대 문학 같은 경우는 일정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전시가는 학습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고전시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유형별 전략, 그다음에 고전시가 잘 나오는 작품들 물론 고전 산문도 다룹니다. 그죠? 그것들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좀 마음 아프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들 들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소송 중이어서 강의를 일찍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일단 법적으로 이게 무료 강의하는 것도 모사에서 피사에서 꼬투리 잡을까봐 치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느라고 저희 변호사 분과 함께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뭐 조치할 거 조치하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더 바빠졌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능 강의 하느라고 요즘에 그죠? 맨날 이런 거 보여줘요. 그죠? 예. 제가 낮에 노는 게 아니고요. 1시 21분인데 내일도 6시에 출발해야 돼요. 다른 데 공무원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 강의하는데 뭐 재수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또 더 늦출 수는 없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이 시간 되면은 좀 조용해서 좋기는 한데 혀도 좀 꼬이고요.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 2시간 자고 나가야죠. 뭐. 괜찮아요. 뭐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건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잠시간 억지로 줄이지 마세요. 그죠?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잘 활용 잘 하시고, 그죠? 4배속 복귀 테이프 같은 거 보면서 깨어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의 명령문, 명령하는 거고요. 자, 얘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명령문에서요, 반말투의 명령문을 쓸 때,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에 쓰이는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명령문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직접 명령문일 때와 간접 명령문일 때 붙는 어미의 형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직접 명령문은 뭐냐면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쓰이는 명령문을 직접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헤라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접 명령문에서는 반말투로 쓸 때 아라나 어라가 붙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복을 받고 싶다면 착하게 살아라. 살다의 살에 알아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라 했을 때 되다의 되에다가 뭐가 붙어서요? 그죠? 어라가 붙어서 되어라가 줄어서 되라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명령문은 뭐냐면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이는 명령문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 명령문이 있나요? 우리 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그죠? 대상으로 할 때 쓰이는 명령문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라체라는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반말투로 쓸 때 아라나 어라가 아니라 뭐가 붙어요? 라가 붙습니다. 가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조건 기억나세요? 앞말이 아니 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짝을 이루는 어미들은 그죠? 조건이 일정했었잖아요.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아가 붙겠죠. 그죠? 예, 앞에서 했던 거 가볍게 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명령문에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 반말투의 명령형 종결어미 을아 같은 경우는요. 잘 들으세요.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에도 쓰입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빨간색으로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쉬울 거고요. 자 보세요. 복을 받고 싶다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살다의 살에 바로 라 붙어서 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문 중요하죠.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앞뒤에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다의 되에다가 뭐가 붙어서 라가 붙어서 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 간접 인용절에 붙는 조사 고가 붙은 거예요. 이 형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직접 명령문이냐 간접 명령문이냐에 따라서 어미의 형태가 결합하는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살짝 걸리적거리는 게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문제화합니까? 그 우리 왜 간접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문제 자체에 신문 기사의 표제다. 뭐 텔레비전의 자막이다. 이런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문제의 어떤 전제 조건을 안 줘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큰 따옴표 없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부분 한번 보세요. 주의 부분. 자, 직접 명령문에서 말다에 주로 이제 우리 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말다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 말아라. 그 다음에 아가 결합하면 마라 모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 일에 참견하지 마라, 말아라.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요. 표준어 규정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벌써 몇 년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직접 명령문에서는 말다에 아라나 아 결합했을 때 다 되는 거니까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해 두시고요. 물론 간접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절의 명령문에서는 말다의 말에 라가 붙어서 이렇게 말라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명령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58쪽에 4번의 청유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함께 행동하자고 권유하는 거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청유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동그라미 2번인데요. 그죠? 일단 문맥에 따라서 함께 행동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화자만 행하기를 원하거나 청자만 행하기를 원할 때 청유문 쓸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거고요. 이 맥락 보세요. 숙제를 먼저 끝낸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숙제 좀 하자 그러면 나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나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혼자 떠드는 친구한테 조용히 좀 하자 하게 되면 청자만 행하기를 원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럴 때 청자만 행하기를 원할 때 직접적인 명령문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직접적으로 명령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사실 명령문의 세부적인 의문문의 세부적인 종류 파악하는 거고요. 청유문의 세부적인 종류 파악하는 건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한 번씩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감탄문 자기 느낌 표현하는 문장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높임 표현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말하는 이가 상대에 대해서 그죠?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잘 쓰기는 해요.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정돈을 해야 되죠. 주체 높임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 주체, 그죠?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잘 쓰죠. 그래서 이를테면 보세요. 예문 통해서 보죠. 동생이 오다 같은 문장에서요. 그죠? 주어를 아버지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오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깨서 같은 조사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오다라는데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어감과 어말어미 사이에 서나말어미 시 같은 게 붙기도 하죠. 그죠? 뭐 문법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지 주체 높임을 못 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계시다, 잡수시다 같은 주체를 높이는 어휘들이 쓰이기도 해요.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 이 객체라는 것은 객체, 행위를 받는 대상을 높이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행위 받는 대상은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 바로 객체 높임법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예문 보세요.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해서 행위받는 대상 부서가 선생님으로 바뀌면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께라든가 그 다음에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들, 뭐 들이다 같은 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시다, 여쭙다 이런 것들도 다 객체 높임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문장에서 사람인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것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해서 쓰이면 객체 높임법 되는 겁니다. 선생님 굳이 사람인 주어, 사람인 목적어, 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보세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이제 좀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긴 한데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진지, 여기에 밑줄 치고요. 밑줄 친 어휘에서 드러나는 높임법의 종류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걸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지를 목적어의 객체 높임법 이런다고요. 자, 우리 높임법의 종류를 파악할 때는요. 왜 그 높임 표현을 썼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밥 대신 진지를 쓴 거죠?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즉 얘는요.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밥 대신 진지를 쓴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쓰인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높임법이에요. 그죠? 단순화해서 외우더라도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 높임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상대 높임법은요. 이런 거죠. 나보다 어른이거나 윗사람이거나 공적인 자리라면 존댓말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구이거나 사적으로 편한 자리에서 반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말하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존댓말이냐 반말이냐는 문장 맨 끝에 어미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종결 어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격식체는요. 말 그대로 의례적인 용법, 예의를 깍듯이 갖추는 거고요. 거리감을 좀 나타내고요. 격식체는 편하고 부드럽게 쓰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 상대 높임법에 쓰인 종결 어미를 보고요. 문장을 보고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중에 어떤 단계가 쓰였는가 이것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행여 한 문제씩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는 해야 돼요. 여기서 격식체의 단계는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4단계고요. 비격식체는 두루 높임, 두루 낮춤 2단계고요. 무슨 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왜 용언 중에서 한국어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거잖아요. 하다 가지고요. 명령문에서 쓰이는 말투 가지고 무슨 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표 보면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명문, 감탄문에 따라서 뭐가 쓰인다고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문장의 종결 표현, 얘가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평소문에는 이거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이게 붙는 거예요. 니다, 니까, 십시, 시지요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니다, 니까, 십시, 시지요. 그죠? 그 다음에 예사 높임의 하우체 같은 경우는
555 벽시구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555 벽시구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맞춤의 하계체 같은 경우는요. 냄새 나는가 개새구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냄새 나니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냄새 나는가 개새구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주 낮춤의 헤라체 같은 경우는요. 단연이라 자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연이라 자는구나. 제가 키우는 거북이 이름이 단연이라잖아요. 지금 자고 있어요. 뭐 하긴 시간이 지금 이때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잡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단연이라 자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두루높임의 효체 같은 경우는 다 요로 끝나요. 그다음에 두루낮춤의 해체 같은 경우는 해라는 용어 자체가 얘가 하다의 하에다가 종결어미 아가 붙어서 하여가 해로 준 거죠. 그래서 종결어미 아나 어나 그 다음에 지가 붙으면 다 두루낮춤의 해체가 되는 겁니다. 하면 되죠.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그죠? 하십시다, 하시지요. 하시오, 하오, 하오, 합시다, 뭡니까? 하는구려, 하구려. 그 다음에 하네, 함세, 하나, 하는가, 하게, 하세, 하는구먼. 이런 말투 쓰였을 때 문장의 종류 파악하지 못하진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다, 하냐, 하니, 해라. 그죠? 하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요,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붙이기 되게 쉽죠. 그래서 요즘에 잘 문제화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지금은 요런 격식체, 비격식체 단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기강법 할 때 기출로 강화하는 어법 우리 1.5 어법에 완성할 때요. 그때 좀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가다 가지고도 해볼까요?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십시다, 가시지요. 가오, 가오, 가시오, 갑시다, 가구려, 가는구려. 그죠? 가네, 감세, 가나, 가는가, 가게, 가세, 가는구만. 간다, 가냐, 가니, 가라, 가자, 가는구나. 그죠? 가요, 가세요,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랩처럼 외우시면 되고 다만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왜 청유문에서 시지요가 붙으면 이게 맨 끝이 요로 끝나기 때문에 두루높임의 해요체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청유문에서 시지요가 붙으면 뭐다 조심해야 돼요.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치다. 이게 예전에 2011년에 국회직에서도 묻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직은 문법이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국회직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법 시험에서도 이 청유문의 시지요 썼을 때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두루높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문법 요소 중에서 시간 표현 나와 있죠. 한국어 시제는 뭐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역대 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법원직, 공무원 등등 다 해가지고요. 문법에서 시간 표현한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시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화시는요. 말을 하는 시점이고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거 시간의 흐름이죠. 말을 하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로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화시. 그래서 말하는 시점에 비해서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 그죠? 동시 일어나면 뭡니까? 현재. 말하는 시점에 비해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면 미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국어 시제에서는요.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그죠? 과거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말하는 시점까지 이어져 있을 때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국어 시제는 그냥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굳이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알 필요 있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숙제 안 했다고? 너 내일 혼났다. 이거 시제가 뭐예요? 물론 과거 나타낼 때 쓰는 아시 붙기는 있지만 사건이 내일 혼났다 해가지고요.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나니까 이건 시제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의 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제는요. 시간 표현은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볍게 보시고요. 4번에 피동 표현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피동은 뭐예요?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거고요. 동작을 당하는 거고 피동의 상대되는 개념이 능동이 되는 거죠. 그죠? 영어에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할 텐데 피동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역시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 수동이라는 게 무식하니까 수동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국어 문법 용어는 수동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식 문법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학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얘기 못했는데 이제 편하니까 그죠? 아니 언제까지 수동태라고 할 겁니까? 뭐 한국 사람이 왜 일본식 문법 용어를 쓰냐고요? 피동이에요. 피동. 수동이 아니라. 예, 피동이고요. 자, 피동에 상대되는 개념이 능동입니다. 예문 보세요. 뱀이 개구리를 먹다, 개구리가 뱀에게 먹히다. 윗문장은 능동이고 개구리가 뱀에게 먹히다. 피동이죠. 뭐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처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번 보죠. 뭐가 뭘로 바뀐다 외우지 않고요. 바꿔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파생적인 피동. 우리 문법적으로 파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 결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파생적인 피동이라는 것은 서술어 쪽에 그죠? 접사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가 메뚜기를 잡다. 이거 피동문으로 바꾸면 당하는 걸로 바꾸면 설마요. 아이가 메뚜기에게 잡히다라고 바꾸는 건 아니겠죠?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뚜기가 아이에게 잡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성분이 뭐로 바뀌는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주어가 부사어로 목적어가 주어로 그 다음에 서술어는 똑같은데 뭐가 붙었어요? 피동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히가 붙었죠. 이런 식으로 피동의 의미를 지닌 전미사, 피동 전미사 붙여서 만드는 피동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전미사에 왠지 익숙하죠. 이히리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전미사도 언제나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에 붙임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힐이기 붙인 거 덮이다 먹히다 팔리다 안기다 다양하게 쓰이죠. 한국인이라면 문법적인 직관에 의해서 이힐이기 중에 뭐 붙여야 되는지 금방 압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험에 출제 빈도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은 문장 구조, 즉 서술어의 구조를 바꿔서 만드는 피동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지다나 어지다 붙여서 만드는 거죠. 얘네는 전미사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나무들이 베어지다 해가지고요. 둘 다 어지다 붙여서 피동문을 만들었죠. 선생님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보면 만들다나 그죠? 만들다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이히리기 붙여서 만들어진 피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베다 같은 경우는 베이다 같은 게 있지만 얘네는 양쪽이 다 가능한 거고 만들다 같은 경우는 이히리기 붙은 그죠? 피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지다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자, 문법 용어 정도로만 확인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서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어라, 뭐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어라 이런 거 잘 묻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문제를 기출문제 나중에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거 풀면서 범주를 확장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풀어도 한 최근 6년, 5년에서 6년 정도 그 정도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2018년 이전에 아주 세세한 문제를 나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간의 경향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오히려 피동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거예요. 이중 피동 얘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잊혀진 역사.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풀어보면 이치어진 해가지고요. 이따에 피동전미사 히가 붙고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지다가 또 붙은 거거든요. 하나만 붙여도 충분히 피동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어지다를 붙여서 그저 중복해서 쓴 거죠.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동전미사와 어지다를 겹쳐 쓰거나 아니면 그죠?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되다에다가 어지다 붙여서 되어지다. 영어 번역할 때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제발 좀 국어 문법에 맞게 좀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시장에서 많이라고 그래서 되어지다, 뭐 사용되어지다 이런 것들로 다 이중 피동으로 틀린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만 써서 충분히 피동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또 피동 의미를 더하는 문법 요소를 더하게 되면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고구려의 잊힌 역사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되어지다가 아니라
사용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써주세요. 가끔 이제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무식한 새끼들이 정치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 이런다고요. 근데 보세요.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짜증 안 납니까?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미 보다에다가 피동전미사 이 붙이면요. 보이다 해가지고요. 이것만으로 피동이 되는데 어지다 붙여서 이중 피동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잊혀지다 보여지다 제발 이런 것 좀 쓰지 마십시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잘 들으세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고 이런 범주보다는요. 입술이 닿았어요. 이런 범주보다는 피동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그저 일상적인 표현으로 다 나오기는 하지만 틀린 표현이다라는 게 더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어휘 자체에서 중요한 거 있죠. 제가 그 매번 개념할 때마다 어휘 자체나 표준어나 맞춤법으로 확장되는 범주를 연결해 드리잖아요. 2번 보세요. 그죠? 보세요. 맑게 개인 하늘. 그죠?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묵매여 울었다. 그죠? 첫 만남에 설레임 이렇게 쓰는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기본형이 뭐가 돼야 돼요? 개이다. 그다음에 얘도 기본형이 묵매이다가 되어야만 묵매이어가 줄어서 묵매여 될 거고요. 설레임 같은 단어 나오려면 설레이다가 기본형이 돼야겠죠. 그러면 얘들 가만히 보면 다 개다의 이, 묵매다의 이, 설레다의 이 해가지고요. 피동 전미사 붙은 형태가 되는 건데 조심하세요. 우리 왜 개다, 묵매다, 설레다 같은 경우는요. 단어 의미 자체가 이미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동 전미사 붙인 형태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 자체가 날씨가 맑아지다, 목매다, 감정이나 기운이 엉기어 막히다, 설레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피동 전미사 붙인 형태의 단어가 표준어 범주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게 개인 하늘이 아니라 맑게 갠 하늘. 그다음에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목매어 울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레다의 미음 붙어서 설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발 좀 시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써주세요. 요즘 여름이라 많이 드시죠?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그 회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죠? 맞춤법 틀린 거,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거 이런 것들 드시면 국어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나서 드십시오. 그죠? 설레임 이런 거 안 돼요. 저도 몇 년째 안 먹고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는 먹어요. 우리 아들은 먹는데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그죠? 조심하시고요. 피동에서는 오히려 이 범주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고. 5번의 사동 표현. 자, 사동은 뭐예요? 그죠?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 아니면 다른 대상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요. 사동의 상대되는 개념이 주동이 되는 거죠. 남편이 가만히를 지다는 주동문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만히를 지우다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만히 지는 행동을 시키는 거니까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동문 만들기 위해서 문장 성분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결과를 설명해 둔 거고 확인하시면 돼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 61쪽에 자, 파생적인 사동 말 그러면 말 그대로 뭡니까? 전미사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파생적인 피동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이희리기에다가 우구축까지 있어요. 그죠? 자, 이희리기는요. 동음이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 전미사로도 존재하고 사동 전미사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구추는 사동에만 쓰이고요. 보세요. 온도가 낮다. 우리 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요.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걸 시험에서 요구할 때는 이것을 주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동문에 없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고요. 온도가는 온도를 이라는 목적으로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인데 전미사 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옷을 입다 같은 경우도 사동문으로 바꾸면 엄마가라는 새로운 주어 들어가고요. 아이가는 아이에게 부사어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서술어는
사동전미사 희가 붙은 형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무슨 성분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가 붙은 거 녹이다. 그 다음에 희가 붙은 구치다. 얘 보세요. 리가 붙은 알리다. 기가 붙은 웃기다. 우가 붙은 깨우다. 구가 붙은 달구다. 추가 붙은 늦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사적인 사동 역시 서술어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멋마하게 하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조카들을 자기 방에서 놀게 하다. 지금보다 이 담장을 더 낮게 해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사동 표현도요. 사실은 주동과 사동의 관계를 묻고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 사동의 어떤 의미상의 중의성 나중에 다룰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쪽으로 나오면 확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오늘 계속 깨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삐걱삐걱 소리 나죠. 맨날 보이는 방의 풍경도 이렇게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어디 조그만 사무실 얻어서 좀 더 환한 조명, 그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화면 이렇게 좀 애써 보겠습니다.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역시 보리차 마시고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나날이 야위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야위기 또 시작이죠. 제가 야위어야 여러분들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죠? 자,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먹다는 이거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주동이에요 이런다고요. 자, 우리 이 능동과 주동이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는요 이런 거죠. 먹히다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동에 대해서는 먹다가 능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래서 먹이다라는 사동에 대해서는 주동이 되는 겁니다. 즉 능동, 피동, 주동, 사동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짝을 잡아서 파악하게끔 하지 예전 기출문제 있기는 해요. 너무 단순한 문제지만 이렇게 짝을 주고 파악하라고 하지 이것만 던져주고 얘가 능동이냐 주동이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부정표현. 한국어의 부정표현은요. 부정의 부사 안, 못, 그 다음에 말다를 활용해서 부정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왜 안 하다 그저 하면 짧은 부정문, 못하다 짧은 부정문이고요. 멋마하지 아니하다, 멋마하지 못하다 그러면 긴 부정문이라고 해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길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잘 씁니다. 보세요. 맨날 이해 든다고 화내시겠다. 권기태는 올해 교재도 다시 못 만들었으니까 이임은 쓸 거예요. 유인나와 결혼을 자 해볼게요. 짧은 부정문으로 안 한다, 못 한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압박도 못 넣죠. 그죠? 예. 양심적으로 대답하면 권기태는 유인나와 결혼을 못한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단순하게 부정하거나 의지에 따라서 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쓰는 부정문 같은 경우는 능력 부족이나 외부 원인에 의해서 부정할 때 못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본능적으로 잘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도요. 그냥 아니나 못이 쓰인 부정문을 주고 이게 상태의 단순 부정이냐 의지에 의한 부정이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정이냐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이냐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이어서 그냥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말다를 쓰는 경우는 이런 거죠.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때 보세요. 집에 가라 부정하면 집에 가지 마라. 그죠? 학교에 가자 부정하면 학교에 가지 말자 이렇게 쓰죠. 부정 표현은 별거 없습니다.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부정 표현도 나중에 살짝 추가하면 중의성과 관련되는 부분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건 말 그대로 핵심 어법이잖아요. 시험에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나오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막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덧붙일 때 우리가 효과가 높은 거지 처음부터 왕창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고 공부가 잘 되진 않아요. 저랑 수업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절 믿고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심화 단계까지 반복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기본 강좌의 반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법 요소까지 할 거고요. 복습들 잘 해주시고요. 단원 종합 문제 뒤에 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단원 종합 문제 있는 것들은 그냥 풀고 해설 보시면 질문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안 다루는 거고요. 다만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3차시 강좌, 3차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시 때 뵙겠습니다.